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알렉스 카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제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주주들만 그냥 같이 챙겨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당연하죠. 완전히 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JP 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던 뉴스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준다? 그 순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걸로 금융상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통해서 조달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 또 사고, 그래서 이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가 진짜 많고 이미 지금 100개의 회사가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전략을 쓰는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스트래티지를 제외하면 정말 몇 개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 본다면 스트래티지를 사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를 사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사는 게 더 이득 면에서는 나을까요? 저는 주식 측면에서는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효석 대표님을 보시고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팔란티어를 특집으로 우리가 팔란티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와, 주가가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야기하셨는데 타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시 봐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좋은 상황인데 뭐 이게 시대적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에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는 GE 버너바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적이 또박또박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가 GE 버너바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 이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실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주년이 됐다. 이게 근데 뭐가 저는 하면서 드는 생각이 서비스를 3년 됐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해왔다는 매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요일 주말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잘했다라고 제를 칭찬해.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HS 아카데미,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HS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입간판도 해놓으셨구나. 이게 그 네이버에 치시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국내 시장 이야기도 조금 잠깐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 과세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맞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50억이냐 10억이냐 그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50억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법 개정에서 집중투표제가 인정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일 텐데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가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그 교육을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너무 모르니까. 모르면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제 커밍아웃 하시고 또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저희들도 불로소득자네요.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보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노동이냐? 그러면 노동이 아니니까 뭐 그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고 뭐 정의에 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 들어있는 어감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시장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무슨 저기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서 그거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저기 어디서 어디 뭐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이게 중요하냐.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네.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식이 불로소득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채널에 이제 올린 영상에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융이라는 게 뭘까요? 금융.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고 그쵸. 주식 시장도 금융 시장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뭘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원, 돈을 이동시키는 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어요. 금융이라는 거는 돈을 이동시키는 건데요. 어떤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거냐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공간은 시간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리스크라는 위험이라는 공간에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시간을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는 이동시킬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돈을 미래로 현재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연금입니다. 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미래로 보내는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금이에요. 근데 이 연금 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떤 가치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가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연금 제도가 없다면, 물론 지금 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인 거 알고 있지만 연금 제도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이란 제도는 돈을 이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가지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현금을 타임머신 타고 현재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그 상품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돈을 갚아줄 거니까 그거를 그쵸. 지금 쓰자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동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돈을 이동만 시켰는데 가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공간인데요. 공간을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회사 저 회사로 아니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돈이 많이 이동되지 않았어요. 공간 이동이라는 거는. 근데 정확하게 이 공간 이동이 시작된 게 1971년 8월부터 시작됐죠. 1971년 8월 달에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달러는 금에 기반하지 않고요. 무슨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달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돌아다닙니다. 돈이 돌아다녀요. 돈을 이동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우디에서 기름을 미국에서 팔았더니 미국에서 달러를 줬어요. 사우디에는 달러가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남아 도는 거를 본 영국에 있는 금융업자들이 사우디에 가서 그 남는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잊어줄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유로 달러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말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1971년부터 시작돼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때부터 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돈이 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무슨 가치가 만들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국으로 갔던 돈을 저 좀 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있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 영국에 가서 제가 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뭐 어디 뭐 땅은 만들어놨니? 아니 땅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 보여주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영국에 있던 돈이 우리나라로 공간 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힘들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시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금융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금융기관은요. 뒤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할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돈을 이동시키는 것의 꽃입니다. 꽃. 금융시장의 꽃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던 정주영 회장님 시대에는 돈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었어야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외 금융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이뤘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냐. 돈을 진짜 잘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좀 딴 얘기인데 그런 의원들의 의식 구조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도 뭔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갈 거고요. 제가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렇죠. 왜 이제 금융시장의 금융이라는 것을 돈을 움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움직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담보를 잡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데 너 이거 안 갚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갈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의 아이디어,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비전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진짜 금융의 꽃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정주영 회장님한테 돈을 준 것이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돈을 줄 수 있었던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시대 말고 이제 신시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지금부터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AI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1880년입니다. 네. 좀 옛날 이야기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컸던 버블인데요. 이건 철도 버블입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철도를 놓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죠. 이때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철도와 관련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63%나 돼요? 네, 63%까지 증가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미미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M7 뭐 시가총액 비중 높아졌다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M7이나 뭐 AI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아니에요. 전혀 높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저 시절에.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메타에서 아니 사람 하나 뽑는데 1,300억 연봉을 줬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어떤 한 직원이 그냥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퇴사만 했어요. 근데 그 직원한테 가서 너 뭐 할 거야? 저 그냥 좀 쉬려고요. 뭐 할 거잖아. 뭐 할 거야? 빨리 얘기해. 아니 그냥 쉰다니까요. 그냥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뭐라도 해. 왜요? 왜? 아니 얼마 얼마 그냥 한 10조 정도 주면 되니? 뭐 이 10조 정도 가치를 주면 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 오픈 AI 있었던 그 직원한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AI 열풍은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진짜 찐 AI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국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빅테크라고 해도 진짜 AI냐 아니면 아니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AI 버블 뭐 아직은 뭐 한참 남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팔란티어는 제가 그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그 순도라고 따져보면 이건 뭐 그냥 AI 회사예요. 굉장히 AI 순도가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 실적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게 이제 성장률과 네. 수익성을 더했을 때 네. 40%가 넘으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란티어가 2023년 3분기부터 46%를 기록해요. 엄청난 실적이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번 분기에는 94%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저 1분기 때가 한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네. 그냥 돌파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결이 오늘 이제 뭘까요, 여기? 오늘 APR 뭐 이 네, 실적에서도 실적. 보셨겠지만 어떤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PER을 보세요. PER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PER을 얘기할 때 뭐 200배야, 300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정 PBR이랑 PE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 개념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요구 수익률 빼기 성장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빼기 성장률. 근데 이 회사들은 성장률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K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PER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값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니면 0에 가까워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PER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뭐 600배니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API 같은 회사를 PER로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냥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지표가 아니라 그냥 이익 성장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게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당연하죠. 새로운 거 완전히 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네. APR이 이번에 이제 좋은 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마케팅의 혁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랑 LCD 한 거는 옛날에 방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방문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의 마케팅을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라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넘어오고 시장이 확산하는 속도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성장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애널리스트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부터 얼마나 좋아지는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성장률 진짜 열심히 알아보고 해도 막 20%, 30%, 50% 이런데 막 80% 성장해 버리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팔란티어만 보고 APR만 본 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구글에서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반응이 이런 거였죠. 이메일? 야, 인터넷으로 메일을 쓴다고? 야, 너 근데 너 하루에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너? 너 편지 3통도 안 쓰지 않냐? 그럼 편지 3통 쓴다 치자. 그 편지 3통 쓰는 게 무슨 비용이 들어? 우표 그 비용 곱해보자.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게 뭐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냐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메일링 서비스가 만들어진 이후로 생겨난 부가가치는 뭐 생각할 뭐 필요가 없잖아요. 또 비슷한 예로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야 문자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문자를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야 문자 하나당 30원이니까 너 얼마 쓰냐? 너 얼마 써? 그래 이 시장이 이거지. 이거 좀 많이 커진다 치자. 그 중에 뭐 절반 정도 카카오로 간다 칠까? 그래봐야 커져봤자 얼마 안 될 건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얘들이 만든 상품이 그냥 말도 못하게 싼 거예요. 그리고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컸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팔란티어가 만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가 이번에 미국 상업용 매출이 93% 성장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원래는 정보 일을 주로 했었던 그렇죠. 기업이죠. 네.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게 AI를 통해서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줄을 서 있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팔란티어의 이제 그 정리 시점은 저 높은 성장률이 꺾일 때. 네, 꺾일 때.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는 꺾이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조짐이나 징후 같은 것들이 있을까? 성장률이 꺾일 거다라는 거 조만간 분기 성장률이 모르죠. 네, 그래서 꺾이는 거 보고 그때 그렇게 늦더라도 그때 늦진 않다. 네. 그때까지 충분히 보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페너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이제 침투했느냐, 팔란티어 제품이 얼마나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침투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3월 달쯤에 왔을 때 네. 팔란티어 주가가 한 80불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170불이니까 2배 두 배가 정도 올랐네요. 이때 제가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비싸다 안 비싸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만들어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주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21세기 금융회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금융회사요? 네. 아까 제가 금융이라는 것을 정의한 이유도 여기 네. 있어요. 금융이라는 건 돈을 옮기는 거라고 했고 네. 돈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21세기 금융회사는 스트래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라는 거를 보면 볼수록 느껴서 오늘은 제가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알렉스 카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제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늦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미 그냥 얘기하지도 마.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대단한 그냥 주주들만 그냥 같이 챙겨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직 언더 리서치인 것 같아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와 이게 대단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싸다라고 평가받는 기업일까요? 스트래티지가요? 네. 스트래티지가 얼마 전까지 PER이 네. 990배였습니다. 팔란티어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근데 이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PER이. 990에서 7배요? 네. 이렇게 어떻게 콘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점프가 아니라 약간 그 이익이 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이제 그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뭐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엄청난 성과는 아니지만 저는 이 회사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63만 개 들고 있는 회사예요. 네. 63만 개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63만 개. 총량이 예. 2,100만 개. 2,100만 개. 그러니까 그러면은- 3% 들고 있는 겁니다. 저 근데 이게 정도면은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뭐 나름의 유의미한 주주네요, 진짜. 대주주. 그렇죠. 대주주. 3% 네. 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10빌리언 달러니까 이 정도 마켓캡이 110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뒤에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은 1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적자였다가 2분기 2분기 때 저렇게 뛰어오른 10빌리언이죠. 그러면 10빌리언이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4조 원 정도 네. 되거든요. 1,400원 잡으면 14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인 거예요. 자, 순이익이 14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곱하기 4 한다 치면은 40빌리언. 네. 근데 여기 보시면 112빌리언. 그러면 112 나누기 40 하면 네. 3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ER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싼 회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적자가 이렇게 커졌다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래티지 역사적인 신곡 최고의 실적입니다. 근데 뭐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이 회사는 EPS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BPS가 중요합니다. 이 BPS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당 순자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EPS는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을 말하고요. BPS는 보통은 book value per share라고 해가지고 주당 순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BPS는 BTC per share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주당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한 주에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는지가 밸류에이션 평가 지표다. 표정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해가 전혀 안 가시나요? 네, 감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옵니다. 네. 자, 이 회사는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비전 자체가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비트코인이죠. 현존하는 비트코인. 이거는 어떤 네. 그림이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주식의 숫자로 나눈 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스트래티지 주식이 숫자가 1000개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1000개 있어. 그러면 한 주당 한 개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년에 보니까 1.2가 됐어. 그러면 0.2가 늘었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6,752 이렇게 됐네요. 2021년도에 한 주당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던 게 26,752개.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좀 물을 좀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토시라는 그 창시자 아니. 네네. 사토시라는 이제 그 단위를 써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사토시라는 단위를 써서 100만 사토시가 1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26,752 사토시면은 0.2 비트코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21년에요. 2021년에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0.2개 늘었구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저 앞에 그 숫자 앞에 붙은 게 저게 사토시라는 단위. 네. 그래서 사토시라는 단위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 비트코인 몇 개 있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거야 나중에는. 한 개 들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 몇 사토시 들고 있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에는 많이 안 늘었는데 24년에 많이 늘었죠. 0.67 BTC가 는 거고요. 여기는 0.4 BTC가 는 거네요. 이게 그냥 사토시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그냥 그 창시자에 대한 좀 헌정 뭐 이런 느낌인가? 오마주 이런 건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 단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보면 0.067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쓰는 KP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가 존재할 때 너 이렇게 해라, 매출을 많이 내라, 아니면 순이익을 많이 내라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KPI라고 하죠. 이 회사의 KPI는 이겁니다. BTC 일드예요. BTC 일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BTC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1년에 아까 21년에 0.26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0.56에서 0.83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늘었지? 47% 늘었네. 이게 BTC 일드예요. 저 47.3이라는 게 일드라는 거 BTC 일드. 그러니까 한 주당 BTC가 몇 퍼센트 늘었어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스트래티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한 개 들고 있는 건데 올해는 내년에는 20% 늘으면 1.2개 들고 있는 거가 되고 내후년에는 1.5개 들고 있는 거고 되고 나중에는 2개 들고 있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나는 비트코인 많이 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있게 된다는 거죠. 굳이 비트코인을 안 사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알아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늘려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비트코인 수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사야죠. 더 사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증자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사고. 증자해서 또 사고. 증자해서 또 사고. 근데 증자할 때 늘어나는 주식의 숫자보다 늘어나는 비트코인이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인 겁니다. 딱 그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모든 금융이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운용하면 끝이에요. 그걸 반복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싸게 조달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싸게 조달한 걸로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일드가 좋아져요. 비트코인 일드를 높이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KPI라고 되어 있습니다. BTC KPI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는 그냥 BTC 일드가 KPI예요.
그래서 25% 늘리는 게 목표였어요, 올해. 근데 올해 이미 달성을 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BTC 몇 개나 늘렸어? 그러니까 BTC 11만 개 샀어. 잘했어. 이런 거죠. 예. 1 비트코인 정도 대당. 요거는 비트코인 자체를 11만 개 샀다는 얘기예요. 총 63만 개를 지금 들고 있고요. 네네네. 11만 개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샀어? 증자해서 산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까 제가 63만 개라고 네. 얘기했었죠. 2024년 3분기 때까지 25만 개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4분기 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궁금한데 그럼 저 3분기랑 4분기 사이에 저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이유가 있어요? 이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늘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은 디지털 에셋으로 아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갑자기 순이익이 말도 안 되는 10빌리언, 네. 10빌리언이면요 뭐 넷플릭스보다 더 순이익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셋으로 미국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줬어요. 무형자산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트코인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평가 안 해주고 내려가면 평가를 해줘요. 그럼 내려가면 손실로 잡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무슨 일 있었어? 무형 자산에 하는 회계 처리가 그렇게 그쵸?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깎이는 거는 깎아야 되는데 올라간 거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났었는데 네. 이번에 한 번에 이제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이 많이 나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 혹시 팔 수도 있으니까 너 그러면은 세금 내 그러면서 디퍼드 텍스 라이빌리티라고 해가지고요. 이 텍스 라이빌리티도 이제 플러스 5빌리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지금 회계 처리가 바뀌면서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뒤에서 혹시 얘기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한국에도 저렇게 하는 회사들이 비슷한 회사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있어요. 사서. 맞아요. 그들도 약간 회계 처리를 저런 식으로 하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회계 처리를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고도 미국에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스트래티지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뒤에 이제 설명을 차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댓글에서 반응이 저 폰지 사기 아니냐, 저기 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아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보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네요, 저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보시면. 창출하는 거, 저걸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고작 해봐야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폰지 사기인지 여부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폰지 사기 맞죠? 네.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의 폰지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를 네.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유상증자라는 걸 해서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상증자에서 돈을 받으면 유상증자에서 받아서 너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자 줄 필요는 없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주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환사채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부채인 것도 있어요. 채권의 성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는 아까 이제 그 달러로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나냐? 그럼 그거 유상증자해서 줄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이거 돌려막기네, 펀지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이번 실적 자료를 네. 보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데 이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비든드, 이제 배당이나 네. 인터레스트, 이자의 비용을 다 더한 값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노셔널 어마운트는 이제 전체 이런 규모가 되고요. 이자를 얼마 내야 이자 혹은 네. 배당 다 더해 보면은 600 밀리언, 그러니까 0.6 빌리언 정도 된다. 0.6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0.6 빌리언 정도가 1년에 나가는 이자 또는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은 지금 올해 이제 얘네들이 에쿼티 네. 주식으로 조달한 규모의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캐피탈라이징을 했던,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네, 돈을 네. 이제 빌려 것의 1.6% 정도 된다. 얼마 뭐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게 막 되게 크면 이거 막 폰지 사기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충분히 가능한 사업 모델. 돌려먹기는 네. 아닌 건 아니지만 네, 뭐 이 정도의 네. 규모다 이런 느낌. 폰지 사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네, 폰지 사기 아직까지는 네.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시네요. 네네.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번에 네.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대략 한 74 빌리언 달러예요. 아까 1년에 나가는 이자가 0.6 빌리언 달러라고 했고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게 74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들고 있는 74 빌리언 달러 중에서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out of the money convertible이라고 네.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환사채인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 out of the money여서 이거는 부채인 것들을 다 더한 값이 5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실제로 넷으로 따졌을 때 순자산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건 69 빌리언 달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순 비트코인이 69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몇 배 정도 되냐 그러면 15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이거 뭐 야 너 저기 뭐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걸로 돈 빌려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5배 정도에 된다. 그러면 6% 정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네. 야 너 그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걸로 대출 받으면 되냐? 그런데 6% 대출 받은 거죠. 예.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0.6 빌리언 달러씩 이제 캐시 아웃플로우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의 그 가치를 이용해서 역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한 120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규모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다. 120년 이자 상환 할 수 동안. 있다. 120년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75% 빠진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한 18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는 JP 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던 뉴스예요. 지금은 담보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네. 거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준다? 그 순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못하죠? 라고 생각해보면 왜 6%밖에 못하죠? 훨씬 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네, 여기서 이제 저희 둘 다 궁금한 거는 사업 모델 좋고 이렇게 다 커버가 가능한데 코인 시세가 떨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들은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주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따라하는 애들 많던데 이런 생각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는 이미 넘사벽에 자리에 들어섰다. 해자를 구축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라는 게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이게 이제 비트코인 따라쟁이들 10개 회사들, 100개 회사들이에요. 네. 지금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100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 비트맥스라는 회사 있네요. 네, 맞아요.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여기 비트맥스가 와 비트코인 많이 샀다. 그래가지고 500개 샀다라고 했어요. 500개. 500개요. 아까 스트래티지 얼마 샀다고 그랬죠? 63만 개입니다. 63만 개. 네, 63만 개고요. 2등이 마라홀딩스인데 5만 개입니다. 63만 개 다음 2등이 5만 개예요. 너무 편차가 큰데 이거 아예 그냥 독식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느낌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사야 돼요. 이거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비트코인 많이 사야 되거든요. 비트코인 많이 사는 게 장땡이에요. 그럼 비트코인 많이 사려면 뭐 해야 되죠? 조달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달 금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이 회사가. 왜 어떻게 그렇게 조달을 할 수 있지?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스트래티지의 조달 비용은 내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낮아요.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건 사람들의 신뢰도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하는데 유상증자를 누가 한다고 쳐서 유상증자 내가 나도 한번 해볼게라고 할 때 어디에 하시겠냐고 이걸 딱 봤을 때. 그러니까 63만 개가 있는 데랑 네. 500개 있는 데랑 뭐 5만 개 있는 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3빌리언 달러를 네. 올해 겟했습니다. 이제 올해 산 것만 비트코인이 13빌리언 정도 되는데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2위인데요. 규모가 이게 작죠. 이 정도밖에 못 산다. 열심히 사도 이만큼밖에 못 산다. 체급이 다르네, 체급이.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개수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까 제가 스트레티가 63만 개, 마라가 5만 개이고 나머지는 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넘사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달 비용이 낮다고 그러는데 조달 비용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워런 버핏을 네. 보면 워런 버핏은 주식을 진짜 잘하죠. 주식 천재죠. 예, 근데 지영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네. 버핏이 진짜 잘한 건 주식도 있지만 무슨 돈으로 주식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조달을 환상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환상적으로 잘했죠. 네. 어떻게 잘했냐면은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인데 사람들이 나 미래에 쓸 거니까 나 미래로 보내줘라고 해가지고 준 돈을 갖다가 주식을 했죠. 네. 그때 괜찮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야, 내 보험금이고 내 그쵸. 노후 자금인데 야 그걸 주식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고 저항에 부딪혔을 것 같긴 해요.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버핏은 진정을 시켰겠죠. 어떤 식으로든. 아니야, 네가 한 것보다 조달 금리가 낮고 내가 운용을 잘하면 이 구조는 이 격차가 점점 너무나도 벌어져서 아무 문제 없는 상황까지 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실제로 그거를 올곧이 꿋꿋하게 유지하니까 버핏이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해보면은 진짜 고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수익률이 좋을 땐 돈이 들어와요. 근데 수익률이 안 좋을 땐 돈이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피터 린치 펀드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 펀드에서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 막 그 얘기 있던데요. 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익률이 막 좋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입하게 해주세요. 근데 수익률이 꼭질 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질 때 에이 그러면 해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용사를 운용하는 분들의 고충은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나 좀 믿고 맡겨줘라. 그냥 좀 길게 좀 봐라. 이런 거잖아요. 장기 근데 투자성 자금. 버핏은 너무 좋죠. 죽을 때까지 안 찾아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돈으로 운용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버핏이 워낙 주식을 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조달을 금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어떻게 조달하느냐. 네. 이게 진짜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한데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을 합니다. ETF도 있구나.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회사가 재밌는 거는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세상이 말세다. 비트코인 가지고 진짜 회사가 야 땀 흘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땀 흘려 일해야지도 아니고 회사 만들어서도 아니고 비트코인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공매도 압박이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공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될까요? 치고받고 거래량이 엄청나죠. 이 옵션 시장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옵션 시장이 진짜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이 종목 하나만. 이 종목 하나에 대한 옵션이 이 옵션 저 옵션 해가지고 진짜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M7 있죠. 네. 그 빅테크들이 옵션을 다 더한 거에 6분의 1이에요. 이게 하나. 네, 이 회사 하나의 옵션 시장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나 옵션 콜 네, 옵션 그쵸, 사고 뭐 이런 거 맞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스트래티지의 그 옵션 시장이 진짜 크다라는 거고요. 뭐 ETF도 이 종목을 따라하는 ETF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우선주들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주는 우선주요? 그쵸. 이자를 주는 우선주입니다. 네. 근데 이자를 주는 우선주, 그러니까 뭐 의결권은 없지만 이자를 줄 거야. 이자를 주긴 하는데 이자를 뭐 때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별로 안 좋지? 그러면 싸게 거래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못 주게 되면
다음에라도 꼭 줄게 라는 건 좀 비싸게 거래.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상품의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좀 더 비싸고 이건 좀 더 싸고 그런 식으로 우선주를 만들다가 이번에 이제 끝판왕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STRC라는 이 우선주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완전 게임 체인저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STRC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STRC가 2025년에 미국에 상장된 IPO 중에서 가장 큰 거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큰 거였다. 우리 잘 아시는 뭐 벤처 글로벌이나 코어 위브가 조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서클도 있네요, 저기. 조달했습니다. 서클도 있네요. 네. 이게 뭐지? 뭔 약자이죠?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저게? 그러니까 뭐 스트래티지가 만든 이제 우선주인 건데요. 그럼 그냥 이 상품은 STRC로 이 상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이 운영되냐면요. 일단은 9% 정도 이자를 줍니다. 괜찮죠? 네. 일단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하셨어요. 사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보다 확실히 높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는데요. 높죠. 그죠? 높아요. 그래서 9%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가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약간의 이제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 전에 우선주는 이자를 주긴 하지만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스트래티지의 주가에 연동해서 원금은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상품은 그냥 거의 안 움직이도록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렇게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100불로 고정인데 90불에서 100불 사이에만 움직이도록 얘네가 설계를 했는데 근데 물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죠.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 놓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102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9% 너무 좋은데 그러면 막 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102불 정도 되면은 이 회사가 콜옵션을 발행해서 콜옵션이 있어요. 102불 이상에서 언제든지 102불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102불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하단은 9% 이자를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이걸 한 상태에서 이걸 발행하니까 이게 그 수요가 첫날 이제 발행을 했는데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글로벌 IB들이 쳐요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0.25 밀리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5 빌리언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줍게 이제 꺼냈는데 이제 한 0.5만 한번 해볼게. 그래 0.5 빌리언. 0.5 빌리언이면은 1년 동안 이자 내는 거 다 하는 그런 케이스네요. 1년 이자가 아까 0.6 빌리언. 네, 그러니까 거의. 근데 2.5 빌리언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금융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영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운용사들이 펀드 하나 팔아보겠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합니까? 네, 이거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를 믿고 한번 투자 한번 해주세요. 뭐 100억, 200억, 뭐 많게는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돈을 모으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라는 텀sheet 하나 넣고 2.5 빌리언 우리 돈 4조를 조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일단은 9% 하면 혹 했는데 근데 의심이 들죠. 하이힐드 채권보다 높은 그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훨씬 높죠. 이 회사가 만들어낸 모든 우선주는 그와 비슷한 동질의 성격의 다른 어떤 전통적인 금융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데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쏟치는 사람도 있고 유동성은 엄청 풍부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지금 이 회사에서 조달하는 걸로 조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달 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나 비트코인 많이 사고 싶어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0.1 빌리언 달러 왔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달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STRC라고 하는 이 상품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다 샀어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 샀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왠지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개인들도 의외네요. 0.6빌리언이니까 많이 샀죠. 0.6빌리언. 근데 여기는 1.5빌리언이고 이건 다 골드만삭스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믿고 샀다는 거잖아요. 예, 믿고 샀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드는 궁금한 점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과 비트코인보다 수익이 더 좋을 것 같은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어느 쪽의 손해가 더 클 걸까요? 스트래티지가 훨씬 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자체가 금융상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풋 옵션이 정말 난리예요, 난리. 이 회사의 풋 옵션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 금융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의 상품 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풋 옵션이에요. 제발 다들 이거 그냥 한 번만 망가져라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겠네요. 아니 있겠네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거 그거 올라갈지 빠질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시장이 막 박살난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제공해 줄 거 이 회사의 풋 옵션인 거죠. 이 회사의 풋 옵션은 심지어 2027년 만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옵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3개월, 6개월 그쵸. 정도가 옵션이 끝이야. 근데 이거는 7년짜리. 2027년 몇 년짜리 옵션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테지만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워렌 버핏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가 진짜 많고 이미 지금 100개의 회사가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험회사 중에서 왜 버핏처럼 하는 회사가 없지? 사실은 그 버핏이 본인의 그 운용 방식대로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하면서 신뢰를 지켜왔기 때문에 나 돈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서 조달 비용이 낮았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가능했다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전략을 쓰는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스트래티지를 제외하면 정말 몇 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을 때마다 이 회사는 매력적이긴 하네요. 네, 뭔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STRC, STRF, STRK, STRD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볼레틸러티, 변동성과 네. 신시어리티, 그러니까 우선주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채권에 가까운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있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오른쪽 하단에. 네, 요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네. 레버리지드 비트코인 익스포저라고 돼 있어서 자기 주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다. 우리 회사 주식 자체가 네.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야.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보다 우리 회사가 더 좋아.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거죠. 왜냐면 ETF는 그 운영하는데 수수료 걔네도 운용사들이 그쵸. 떼가잖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ETF 성격이지만 수수료는 안 떼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개념상으로 우리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서 마음껏 상품을 만들려면 이런 거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이제 그 상품이 될 테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증폭된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진짜 많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큰일 난데 그런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품들 있잖아요. 네. STRC도 있고 STRF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요. 담보를 다 잡아놨어요. 혹시 내가 돈 안 갚고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져가. 비트코인 담보로 잡아줄게. 라고 하면서 담보를 이 STRD는 3배, STRK는 6배, 아까 말씀드렸던 STRC는 10개, 10배. 그러니까 STRC 아까 이제 2.5 빌리언 달러를 발행했잖아요. 네. 그러면 10배 정도를 이제 잡아놨다는 거죠. 약간 그 선순위 후순위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선순위 후순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일드 커브, 채권 네. 시장의 일드 커브 이런 개념을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JP 모건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준다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드 커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걸로 금융상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통해서 조달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 또 사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데 9% 이율을 네.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조달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떤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인데 만약에 주가가 100이다. 네. 그러면 MNAV라는 값이 1배인 거예요. 1배. 근데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건 100인데 시가총액이 2가 됐네. 네. 그럼 2배인 거죠.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면 4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2.5배에서 4배 정도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상증자해서 비트코인 살게가 됩니다. 그리고 2.5배 미만에서는 유상증자는 안 할게. 그냥 우선주 같은 것만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살 거야. 왜냐면 2.5배 넘어서지 않으면은 네. 유상증자를 하는 유익이 없어. 차라리 그냥 돈을 내는 게 나아. 나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세일러의 입장에서는 600불 이상 있을 때만 유상증자 할 거야. 그 전에는 유상증자 안 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배 미만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네. 210불 정도가 한 배인데 210불 정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냥 내가 돈 빌리지 뭐. 비트코인 담보로 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사면 되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사주 사지 뭐. 자사주 사서 소각하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고 네. 그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하고 활용하고 뭐 묻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상품을 만들고 조달을 하고 싸게 조달해서 운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성장성이 늘어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뭐 하나쯤은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막 생기는데 하나하나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몇 개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과 스트레치디 주식을 가지는 것과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적당한 거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면은 스트래티지를 쓰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 성향과 성향이 문제가 다른 있는 거죠. 거네요. 그리고 네. 비트코인은 그 자체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좀 있죠.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주식이고 네. 성격이 좀 다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사는 거랑 코스피 레버리지 사는 거랑 이 차이로 뭐 보시면 그런 되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대2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스트래티지를 8, 네. 비트코인 2. 네, 뭐 8.85대 15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네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 본다면 스트래티지를 사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를 사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사는 게 더 이득 면에서는 나을까요? 저는 주식 측면에서는 팔란티어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측면에서는. 네. 네,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네. 늘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금융혁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네. 금융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융을 상품을 만든다라는 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니까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